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교황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미사도 직접 집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황과의 만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풀이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을 실현시키는 것과 함께 미국, 중국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군검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합수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문제를 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이 국경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바티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줄곧 냈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교황이 직접 북한에 가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직접 냈을 때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아침엔 이성대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바티칸 교황청에서 약 30분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하며 초청장을 보내도 좋은지 묻자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방북 초청을 수락한 겁니다. 다만 언제 방북할지, 방북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화가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마다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준비해간 성모 마리아상을 선물했고 교황은 자신의 책과 올리브 가지를 선물했습니다. 대통령님의 평화를 위한 일에 저도 우리 교황님께서는 카톨릭을 대표 시켜만 아니라 전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청와대는 교황 면담 내용은 비공개가 관례지만 사전에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금보다 더 확실한 단계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벨기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영국과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과정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브뤼셀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벌써부터 평양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들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미사도 직접 집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쇄적이던 북한 사회 개방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지겠죠. 바티칸시티에서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분석입니다. 특히 교황은 서구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종교 지도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양에서 각종 환영 행사와 함께 미사를 집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영상이 전 세계에 송출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해온 이른바 정상 국가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건 비핵화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과의 만남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이뤄진 뒤엔 북한의 대외 개방과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활발해질 걸로 보여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티칸시티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 철도 연결 등 경제 분야의 공동 작업은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한 전문가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한반도 정세는 전쟁 위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행히 평화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남북러 철도 연결, 동북아 지역 통합 전력망 구축, 북한 송유관, 가스관 건설 등을 위해 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분야의 공동 작업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북한 내 경제 특구가 조성되면 누구든 섣불리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없고 위협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 관련 사업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남북미는 물론 중국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향후 평화협정 체결에 러시아도 동참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군검 합동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배경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의 계엄령 검토 지시했다는 의혹 인정하시나요?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청와대 차원에서 문건 작성에 개입하신 건가요? 개입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동시에 조사한 이유에 대해 주요 피의자인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어 같은 날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입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우고 일부 퇴역 군인단체의 맞불 집회를 조장하는 등 적법하게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어제 새벽부터 하루 동안 벌인 파업이 끝났습니다. 대란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평소처럼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택시업계는 앞으로도 공동 행동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가용 불법 영업은 나가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한 집회 이후 4년 만에 대규모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 영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24시간 운영하게 될 경우 택시업계가 고사한다는 겁니다. 또 누구나 자가용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택시 상당수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제때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 타러 가시는 거예요? 네.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 거세요? 사실 지금 9시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 타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택시업계는 앞으로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통한 알림을 받지 않는 등 공동 행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에도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들이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했는데요. 이중 지원을 못하도록 한 이 법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는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로 운영하는 학교 법인 22곳이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는 이중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고입 전형이 일반고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점한다고 봤고 결국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두고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경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응 기간, 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EU가 2020년 말까지 두기로 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수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환 기간은 내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현재 국경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과 사람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국경에 세관 등이 생겨나면 간신히 맺은 평화협정이 깨져 갈등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자는 데 동의하면서도 영국이 어떻게 EU의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에서 빠져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당에서도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어 브렉시트 합의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세 번째 유럽 순방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영국, 독일, 태국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났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적 쇄신이 시작된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대권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자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과 외박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른 정도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인데 6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줄면서 지난주에 비해 0.05% 상승,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도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이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코레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날인데 이날 파업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GM입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지금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법인 분할 안건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노조는 주총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며 행동에 들어갔고 강행이 된다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100m가 넘는 전국의 출렁다리 22곳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곳이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10곳은 2015년 이후에 안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진군, 망호, 출렁다리 등 4곳에서는 부식과 케이블 불량 등이 파악돼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6층짜리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나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창고 안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유일한 북극곰 통키. 북극곰 서식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곳에서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 영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공개가 된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초상화 모습입니다. 1735년에 궁중에서 제작된 어진 모사본을 1935년에 다시 옮겨서 그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가 됩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흥부제 행사가 있는데요. 우애가 좋은 가족에게 주는 흥부가족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네, 내년 이후에 적용이 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원래는 이번 주 이틀 동안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흘째 다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수석 대표들이 오늘 중국에서 만납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김창호 대장을 비롯해 히말라야 원정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엄수가 됩니다. 합동 분향소가 있는 서울시립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모두 빠져나가고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상당하겠고 곳곳 찬바람도 불어오면서 체감 추위가 더 강한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맑은 하늘 펼쳐집니다. 본격적으로 단풍놀이 같은 가을 나들이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하기 때문에 도톰한 겉옷은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도 잘하셔야겠죠. 또 현재 아침 안개도 곳곳에 짙은데요.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0도, 대구가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높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2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도 내리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논란입니다. 경찰은 언론에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처음에 신고를 받고 돌아간 이유와 가해자 동생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은 진상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은 먼저 강서구 PC방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뒤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출동했을 때는 요금 환불과 관련한 단순한 시비 문제로 봤다고 했습니다. 신고만으로 가해자 형과 동생을 체포할 수 없었고 임의 동행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할 때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맞지만 이때는 형이 주먹으로만 때렸다는 겁니다. 또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이후 형이 흉기를 휘두를 때는 동생이 말렸다고 봤습니다. 유가족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동 조치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기가 조치를 시키던 아니면 지구대로 데려가서 충분히 안정을 시켜서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해주는 게 내가 봐서는 경찰들이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가해자 동생이 신 씨를 잡고 있을 때 주먹으로 맞았는지 흉기로 찔렸는지 육안으로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이 뒤에서 붙잡지 않았다면 검도 유단자의 키가 190cm에 가까운 피해자가 상대를 제압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가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사무소에서요. 지금 세 가족 가서 다 편지 쓰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알아요. 우리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네.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멋진 모델 한번 돼보고. JTBC 이상혁입니다. 지난해 한 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교사를 세워놓고 장난감 화살을 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지난 5월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최근 5년 동안 해임이나 파면됐던 교원들 10명 가운데 8명꼴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교사를 상대로 화살을 쏜 교감은 다른 교사에게 한 성희롱 발언도 문제가 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재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교감은 올해 5월 복직한 후 같은 지역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아직 끝난 거는 아니고 그 이후에 보면 이런 걸로 적절한 사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뭐 보호를 해주는 것도 없고. 최근 5년간 징계가 감면된 116명의 결정 사유를 확인해 보니 해임 또는 파면 처분된 교원 66명 가운데 54명이 정직이나 견책 등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여제자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학생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도 10명이 넘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뿐인 겁니다. 교원소청위가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교원소청위원회의 어떤 국민적 상식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같은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자신의 강의 과목을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교직원인 어머니도 딸 셋을 모두 이 학교에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L 교수의 아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다 2014년 아버지가 재직 중인 학교 같은 과에 편입했습니다. 입학 공정성을 위해 수험생이 있는 교직원은 자진 신고토록 했는데 L 교수는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4학기 동안 아버지 과목을 학기마다 2과목씩 들었고 학점은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다른 교수로부터 B학점을 받은 뒤 아버지가 가르치는 강의를 재수강해
A+로 성적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교양 과목에서도 A+를 받긴 했지만 전공 과목 중에선 아버지가 가르친 수업에서만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엘 교수에게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 K씨는 2015년 명예퇴직을 하고 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딸 셋이 모두 이곳에 채용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3개월 기한의 일용직이었는데 재채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올 초 다시 채용됐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 결과 위법 부당성 여부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이제 합당한 조치를 할 거고요. 교육부는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졸업 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최근 OECD와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낮춰 잡았죠. 한국은행도 어제 올해 전망치를 2.7%로 내렸습니다. 당초 2.9%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했던 건데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 성장에 그친다면 유럽 재정 위기로 수출이 어려웠던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가 되는 겁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습니다. 연초 3%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까지 내렸고 내년 전망도 2.9%에서 2.7%로 바꿨습니다. 수출과 소비는 나쁘지 않지만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투자를 미루는 등 하반기 투자가 감소할 걸로 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는 석 달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늘어날 걸로 봤는데 7월에 18만 명으로 낮춘 데 이어 이달에는 9만 명으로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16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보다는 낮지만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침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2.7%가 우선 2, 4분기 실적을 좀 감안을 했고 그리고 이 수준이 그 잠재 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좌우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또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릴 경우 소비자 물가는 월 0.2%포인트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게 잡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도 올리기 어렵겠죠. 실제로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11개월째 연 1.5% 금리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과 부동산 대책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1개월 연속 연 1.5% 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나빠진 고용 상황도 금리를 묶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측 주장에도 한은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입니다. 지금도 2007년 이후 가장 격차가 큰 상황인데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1%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더 커지는 겁니다.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 나라를 기존과 같이 환율 관찰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조치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면 충돌은 피한 겁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지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와 인도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발표했습니다. 6개 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꼽은 건 지난 4월 보고서 때와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정책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해 미중 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며 앞으로 6개월간 중국의 환율 정책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때 환율 조작국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추진되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회담에서 무역 전쟁의 타협점을 제시하라는 대중국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중국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报告关于中国没有操纵汇率的结论符合基本常识和国际社会的共识.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내년 3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봤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일본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어제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전 함께 예측을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연 1.5% 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제 11개월 연속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한국 경제 성장, 경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을 좀 보면 외국계 자금 이탈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명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워낙 지금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 결국 동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올리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본의 네. 아닌 압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독립성을 좀 밝히는 그런 표현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네. 우리 경제에 말이죠. 이렇게 본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데요.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그리고 네. 내년에 경제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치였던 게 연 2.9%였거든요. 이것을 0.2%포인트 하향한 연 2.7%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3%를 제시했던 걸 네. 낮춰서 연 2.7%로 하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나빠질 거라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스스로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마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경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었을 겁니다. 네, 2.9%와 2.7%의 차이, 이 숫자가 딱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죠. 2.7%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6년 전에 우리 2012년 때가 2.7% 성장을 네. 했었는데요. 그때 막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 굉장히 대외 변수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다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막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을 때 성장률이 2.7%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수출이 이렇게 잘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고용이라든가 우리 내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수출과 함께 소비도 그럭저럭 괜찮다 이렇게 본 것 아닙니까? 소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크게 늘었다라기보다는 상당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실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큼 소비가 엔진 역할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과 부동산 대책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그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너무나 저금리를 오래 유지하면서 유동성들이 창궐했고 이게 부동산으로 몰려가서 집값을 올렸다. 네. 결국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주범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낙연 총리라든가 김현미 장관이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 가격에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기 위해
뭐 금리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동산과의 영향을 한국은행도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서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있었죠. 이주열 총재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 하나만을 놓고 통화 정책을 쓸 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동결하는 것은 경제 전반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데 딱 타겟 하나를 딱 찍어서 저 집값을 내리려고 금리를 올려야 돼라는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지 네. 않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다음 달에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11월 인상이 굉장히 크고요. 한국은행 역시도 굉장히 많은 암시를 줬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하는 그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즉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뭐 다 동결하자고 했는데 한 명은 올려야 된다라든가 이런 소수 의견이 그 다음의 회의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지난달에는 한 명이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2명이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라면은 아마도 그동안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방식을 보면 11월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네. 성명서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완화 정책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를 바꾸는데 신중히 판단하겠다라는 신중이라는 표현이 이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이달에는 신중히를 뺐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을 바꾸는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인이라면 앞으로 한 달 내에 정말 큰일이 없다면 아마 11월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며칠째 연기되다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이었던 것이 바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피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환율 조작국은 없었습니다. 네. 하고 뭐 중국, 한국, 독일, 일본, 스위스 6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했고요. 특별히 중국은 콕 집어서 내년 4월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내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너무나 보고서 발표가 늦어서 네. 중국은 지정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소수설이긴 했지만은 이틀 전에 그렇게 예측을 얘기를 하셨죠. 했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고민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 주말에 작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아직은 중국을 지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큰 타격도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 모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조작국 지정 없다라고 네. 하니까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안도 랠리가 나온다, 숨통이 트인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안 했나 부분에 있어서 이 과연 이제 안 했나와 못 했나가 있거든요. 내년 4월까지 중국을 또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실은 뭐 큰 틀에서는 안도 랠리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격이 약간 걱정돼서 못했다라는 쪽으로 보면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난타전 뭐 실물 경제뿐만이 아니라 금융에서 이런 것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쉽게 안정세가 들어갔다, 미중 관계가 뭐 완화된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가 넘으면 위험 대출로 보고 은행에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연간 개인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각종 대출금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빚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31일부터 이 비중이 70%가 넘을 경우 위험 대출로 보고 신규 대출 때 깐깐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빚이 3,500만 원이 넘으면 새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빚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쯤은 좀 어느 정도 조정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목돈이 필요한 그런 세대, 젊은 세대라든가 뭐 하여튼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럴 때는 힘들겠죠. 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사이돌 대출 등 서민 금융상품이나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 대출, 전세자금 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최근 5년 동안의 감사 결과 전체가 다음 주 목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비리 명단에 오른 뒤 문을 닫겠다는 식으로 반발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는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와 함께 지적받은 문제점을 고쳤는지도 공개합니다. 다음 달 1일 유치원 입학 지원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학부모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시로 감사를 진행하되 일부 유치원은 내년 초 우선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문제가 적발됐는데도 수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원비가 비싸거나 대규모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일부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각종 비용을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게 하고 회계 처리 방식 등도 국공립 유치원에 맞춰 점검하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뒤 학부모들에게 폐원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례는 계속됐습니다. 교육부는 허가 없이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6억 8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경기도 화성의 환희유치원 원장은 17일 학부모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여 곳도 정부가 이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또 경찰이 어린이집 연합회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원장들에게 돈을 걷어서 정치인들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연합회 국공립 분과위원장이던 지난 2013년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4,700여만 원을 모아 정치인들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과 연합회 등의 계좌를 추적한 경찰은 기부금 명목에 돈을 거둔 뒤 로비 활동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2013년은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불거졌던 때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어린이집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회기를 넘겨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됐는지 수사하는 한편 김 회장이 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측은 이미 무혐의가 난 사안에 대해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문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는 온통 이 얘기였습니다. 임직원 가족 등이 정규직으로 바뀐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면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친인척 재직 현황을 물었습니다. 당시 전체 직원 17,000여 명 중 1,912명이 사내에 가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는 임직원 가족과 친척의 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 108명이 최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인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퇴직자의 친인척도 포함해 14명이었는데 올해 제출한 자료는 현직자를 대상으로만 해서 108명이었다는 겁니다. 친인척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 결과에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8명이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친인척 채용 자체가 불법이나 비리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또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
오후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소송을 낸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고용세습 논란이 유감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된 바 있고요. 입법 정책 개발비라고 해서 또 별도로 지원이 되는 돈이 있는데 올 한 해 86억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이름처럼 입법 정책 개발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지난 2년간 이 의원 보좌진의 지인 홍모 씨의 계좌로 1,200여만 원의 정책 개발비를 받았습니다. 홍 씨에게 연구 용역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며 신청한 돈입니다. 그런데 홍 씨는 해당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은 계좌만 빌려줬고 돈은 이 의원실에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받아야 되는데 자기 통장을 못 받는다 그래갖고 내 통장으로 받아갖고 그냥 보내준 거야.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홍모 씨 계좌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의원실 운영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실도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00만 원씩을 들여 인사청문회와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주제와 전혀 무관한 토목 분야 직장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서청원 의원실에서는 해명 요청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포럼에만 4천여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맡겼지만 이 단체에서 낸 보고서 중 2건은 기존에 나온 자치단체 보고서 등을 거의 100% 베낀 것이었습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실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1,100여만 원을 받은 뒤 의원실 직원의 가족 등 비정규직 인력들의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가운데 30곳에서는 일을 하고 시급을 1,000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예외 적용을 받는 곳인데 해당 업장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훈련이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수북이 쌓인 물품들 위로 장애인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없어. 혹시 한 달에 그러면 몰래 월급은 잘 얼마까지 있는데.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1시간에 478원. 한 달에 200시간을 넘게 일해도 월급은 고작 10만 원입니다. 시간당 475원을 주는 또 다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원장은 이들의 노동을 훈련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냥 단순 인가공으로만 하다 보니까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은 종이 가방 제작 등 주로 단순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기술 같은 거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무슨 기술을 가르쳐줘. 전국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548곳 중 시급이 1,000원도 안 되는 곳은 30곳에 달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건설된 국내 원전에 부실 부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터빈을 돌리는 증기 발생기라는 것인데 원전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걸 교체하는데 이미 8천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수조 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체를 위해서 원전 가동을 멈추는 비용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5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부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수원이 알면서도 썼다는 겁니다.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장입니다. 수명이 40년인 원전에 사용된 증기발생기의 보증기한이 2년밖에 안 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증기발생기인데 수리를 하는데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와 이어진 원전 핵심 설비입니다.
원자로 내 뜨거운 물이 증기 발생기로 들어가 냉각수 온도를 올리고 이 물의 증기로 터빈이 돌아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냉각수 관로가 깨질 경우 방사능에 노출된 원자로 물이 증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국내 원전에 각종 사고 기록이 있는 원전 안전운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증기 발생기 사고를 검색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한빛 3호기 사고가 확인됩니다. 방사성 물질도 나왔다고 기록돼 있지만 자체 조사 결과 영향은 미미하다고 나옵니다. 비슷한 사고는 2002년 한울 4호기 등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건입니다. 사고 원인은 모두 증기 발생기 내 관로의 재질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1990년 고리 1호기 사고 조사 보고서입니다. 관로 재질인 합금 소재 인코넬 600이 부식에 취약했던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한수원 측이 해당 부품의 문제를 알고도 이를 계속 사용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쓴 신소재 관련 보고서에 해당 부품의 부식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2년 뒤인 1996년 착공한 한빛원전 5, 6호기에도 문제의 부품을 또 사용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부실 문제로 제작사가 수천억 원씩 배상까지 했던 상황. 1979년 미국의 한 공급회사가 서리 원전 1, 2호기에 문제의 증기 발생기를 공급했다가 약 1,000억 원을 배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증기 발생기가 사용된 국내 원전은 모두 14기. 한수원은 이 중 9기를 오는 2020년까지 개선 부품으로 교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교체 비용만 8천억 원이 들었고 앞으로는 수조 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가동 정지 등 한수원이 인정한 피해액은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해외와 달리 짧은 보증 기간으로 사들여와 교체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정부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23곳의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놓고 해마다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진 배치 항목에서 지난해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15점 만점에 2점이나 3점에 그친 곳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선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건 경주 월성 원자력본부의 원전 6기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 아니더라도 지난 6월 냉각제가 누출돼 29명이 방사능에 피폭됐던 것처럼 원전 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병원 23곳을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해놓고 매년 평가에 따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하나가 의사와 간호사 등 방사선 비상진료 요원 배치 현황인데 지난해 평가표를 확인해보니 형편없었습니다. 15점이 배정됐는데 만점이 없는 건 물론 절반이 넘는 13곳이 2점이나 3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1차 응급조치 후 집중 진료를 하는 2차 기관은 전부 2점이나 3점이었습니다. 의료진 배치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은 몇 명 배치해야 안정적인 대비가 가능한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재 수준도 평가에서 점수를 깎고 지원금을 조금 덜어주는 정도입니다.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나온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 몇 명인지만 결과가 나오고 아직 개별적으로 통보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멘인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과 이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모습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붉고 노란 손팻말엔 가짜 난민이다. 무비자제도 폐지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그제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을 비판하는 제주 난민 대책 도민연대의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이들은 예멘인 4명이 마약류로 분류된 카트를 섭취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추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들의 예멘인 마약 섭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안 없이 국민들과 그냥 섞어놓은 것입니다. 반대 회견은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반면 난민을 수용하자는 측에선 인도적 체류허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니 난민 지위를 제대로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제주 출입국관리소는 예멘인들에 대한 개별 통지를 월요일로 미뤘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설명해야 하는 만큼 출석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유입니다. 예멘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ctually,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how our results are in the future, but we are waiting. 반대와 찬성, 예멘인들의 불안이 섞여 제주는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설악산에는 지금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이 함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빨리 첫눈이 왔는데 그것도 첫눈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펑펑 내려서 단풍 위로 쌓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하염없이 눈발이 날립니다. 어제 새벽 설악산 정상 부근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두세 시간 만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영락 없는 한겨울의 설악산 풍경입니다. 첫눈이지만 양도 꽤 많았습니다. 중청봉엔 19cm, 소청봉엔 15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단풍 왔는데 흰눈이 내리네. 첫눈이 내려가지고 약간 춥지만 너무너무 멋있대. 올해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빠릅니다. 그러나 2015년엔 10월 10일, 2000년 이후 절반 정도는 어제와 비슷한 때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어제 눈은 동풍이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동해안 지역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를 뿌렸는데 동풍을 타고 비가 산을 넘다가 새벽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자 눈으로 바뀐 겁니다. 동풍은 미세먼지도 날려버렸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주말까지는 미세먼지 걱정을 덜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밤까지 설악산엔 최고 3cm의 눈이 더 오고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엔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사실상 방북 수락 메시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벨기에에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 참석을 위해서로 첫 일정으로 유럽과 일본 등 각국 정상이 함께한 아셈 갈라 만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자리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역시 이제 비핵화를 위한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 만찬에 우리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또 연주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셈 갈라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셈회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는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죠. 임동혁 씨가 쇼팽 곡을 연주했습니다. 청와대는 임동혁 씨의 연주에 대해 EU 측의 그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셈 회원국 정상들이 한국의 예술을 감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유명 면세점 근로자들이 화장실과 또 휴게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민주노총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직원용 화장실 규모가 턱없이 작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L 면세점 본점의 경우 판매직 노동자는 모두 2,570명이지만 직원용 화장실 칸은 20개에 불과했습니다. 128명이 화장실 한 칸을 쓰는 셈입니다. 서울 S 면세점 본점도 판매직 노동자는 2,184명인데 직원용 화장실 칸은 24개로 화장실 한 칸당 노동자 수가 91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 소식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일제히 하락을 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327포인트 떨어져 1.3%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4%, 나스닥 지수는 2% 떨어졌습니다. 전날 중국 증시가 3% 폭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꺾이면서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이 확산한 겁니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뉴욕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잔디에 난 불이 근처 가스관을 위협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소방당국은 당장 대규모 가스 폭발의 위험이 큰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방적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피해가 컸던 상황이라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소식인데 특히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서리주의, 그리고 주말 맑음인데요. 밤사이 비구름이 모두 빠져나가고 맑고 청명한 하늘 보이고 있지만 일교차가 커서 걱정입니다. 대부분 10도 이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하고요. 당분간 곳곳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 맑은 하늘 펼쳐지면서 단풍놀이 같은 나들이 떠나기도 좋겠습니다. 옷차림만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단풍철인데요. 하루 만에 갑자기 단풍이 들었다는 분 있었고요. 창경공 수원은 단풍도 꽃도 예쁘다. 단풍은 경주가 정말 최고지 하시며 나들이 명소 추천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롭게 물든 풍경 보는 기분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며 사실상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교황의 역사적인 방북이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죠. 주 교황청 한국 대사를 지냈던 성염 전 대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참여정부 시절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황청 대사를 지내신 거죠? 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갔었습니다. 네, 1991년과 2000년에도 교황의 방북이 한때 추진되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대사님께서 재임하신 도중에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된 적은 없었는지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교황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말씀은 드렸죠. 남과 북을 함께 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렇게 예우예찬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무산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때는 아직 그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압도적이었겠죠. 교황청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게 미뤄지고 말았죠. 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을 때 교황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다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초청장이 오면 곧바로 응답하겠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실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2018년만 들어와서도 네. 벌써 10번을 한반도에 관한 발언을 하고 거기 함께 모인 수만 명의 신도들하고 지금 우리 기도하자고요. 지금 남북이 만나니까 북미가 만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국제적인 사안에 스스로 또 그렇게 당신이 걱정하시는 한반도 문제 관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듯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적극 응답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2013년에 즉위한 이후에 한반도에 줄곧 관심을 가져오셨고요. 내 마음속에 항상 한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거야 저는 이제 추측이 어렵지만은 아마 전체 이게 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저주저 한다면은 조금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풀려가면은 지금 중국과의 그 문제가 가장 그 교황청에서 심각하게 봅니다. 네. 즉 중국과 이 우호 관계를 갖고 애국교회라는 중국 교회와 아주 정상적인 주교 임명이나 그 교회 활동을 보장받는 이런 그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급속한 속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도 있고 그러나 가시긴 가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네.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 이게 그리스도교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도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더 격려하고 전 세계가 지금 인권 문제 삼는다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유를 하면서 더 인간 존중이 크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를 그와 같은 인류 보편의 사상을 얘기하시겠죠. 네. 북한에 성당이 있긴 합니다만 사제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실제로 북한에 신도가 있는지, 가톨릭 신도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거기 장충성당이라고 네. 있고 또 가톨릭 신도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그게 다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에 시선을 보내지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당이고 진짜 이 신자라고 믿어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신뢰가 가면서 어떤 그 걸음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 종교가 훨씬 그때 열리는 기회가 생기고 중국도 자기 3자 운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종교 문제에 문을 열듯이 북한도 아주 쉽사리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황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미사도 직접 집전하시고 그건 하시겠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타전이 될 텐데 자, 북한이 대외 개방 속도를 한층 빠르게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커밍 아웃 할 때는 네. 이보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교 국가고 남북 아메리카가 그리스도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그 이 제스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것을 지금 자기 것으로 공치사를 하는데 만약에 교황께서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를 서두르거나 아니면은 뭐 판을 뒤집거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그 외교적인 한 수를 띈 것 같아요. 네, 북한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도 공산주의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지금 종교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대사님,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황께서 줄곧 관심을 가져오셨고요. 또 실제로 방북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에 지금은 송인이 되신 그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는데 그때 북핵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북핵 문제는 점진적으로 평등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머지 첫째하고 셋째는 지금 국제사회가 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문제를 본 거죠. 두 한국을 놓고요. 그래서 한 나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로부터 해구산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돼서 재래 무기라고는 도대체 남북 이 대결에서 가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더군다나 제2차 이라크전에 났을 때 새벽에 그 토니 블레어가 BBC에 등장해서 다음 자리는 북한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국제사회도 유의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들어가라. 이런 제안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네, 대사님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으로 교황의청을 대사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만나서 뵙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어떤 분이세요? 네, 그분은 정말로 상대방의 그 얘기를 경청해 준 그런 분이었어요. 2013년에도 제가 찾아뵈었을 때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 한반도입니다. 네. 이게 찾아오셔서 좀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 격려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서 이해를 표시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 4월 6일하고 작년에 전 세계가 언제 미국의 스텔스가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식의 그 분위기였을 때 네.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놓고 김정은 씨, 트럼프 이름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의 치킨 게임으로 인류가 몰살해가는 그런 위기를 당해서 안 된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서 그분에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트럼프의 교황 방문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좀 트럼프에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대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예외를 적용하도록 우리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죠. 이를 위한 한미 협의에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북미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합의를 하는데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JTBC에 11월 말 12월 초로 예정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철도 연결 사업의 제재 면제를 위한 물밑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철도 사업에 대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조윤재 주미대사는 1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협의와 공조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솔직한 소통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과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최종 입장을 밝힐 때까지 우리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남북 철도 사업과 관련 한미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도 순조롭게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낙찰과 동시에 작품이 절반가량 분쇄됐던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뱅크시는 이 분쇄 사건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나온 한 작품이 우리 돈 15억 원에 낙찰된 순간 그림이 액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늘게 잘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유명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로 순식간에 작품은 절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뱅크시는 당초 이 그림 전체를 파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뱅크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뱅크시는 영상을 통해 액자 틀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영국 소더비 경매장으로 옮겨진 작품이 참석자들에게 경매되는 과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작품이 분쇄돼 여러 갈래의 긴 조각으로 찢기는 모습과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뱅크시는 사전에 미리 연습까지 했었는데 연습 때와 달리 실제 경매에서는 기계가 중간에 작동을 멈춰 절반만 잘려나갔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은 고객은 쓰레기통의 사랑이라는 새 작품명이 붙여진 작품을 15억 원의 가격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미국에서 복권 메가밀리언에 이어 파워볼의 당첨자도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은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4,8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앞서 추첨이 진행된 메가밀리언은 24번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두 복권의 당첨금을 합한 금액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당첨 금액이 커질수록 복권 구매자도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진행되는 메가밀리언의 추첨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소해면상 뇌증, 일명 광우병에 걸린 소의 모습인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농장에서 죽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건 10년 만인데요.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을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고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기차역에서 스마트폰에 몰입한 엄마의 부주의로 딸아이가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차역 승강장에서 혼비백산한 여성이 뭔가를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이가 승강장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건데요. 기차역 직원이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승강장 사이로 직접 들어가 무사히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떨어질 때 머리를 부딪혔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요. 부주의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엄마에게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서 멸종 위기인 바키타 돌고래가 새끼와 함께 목격됐습니다. 몸 길이 150cm로 지구상 가장 작은 돌고래인데요. 그 모습이 판다를 닮아서 바다의 판다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불법 포획으로 지구상에 단 10여 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바키타 돌고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곰 한 마리가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엽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선 곰이 마치 제 차인 듯 능숙하게 차 안을 살핍니다. 이내 실망한 듯 터덜터덜 내리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지 반대편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뒷좌석 문을 열어보고 이어서 운전석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온 차 안을 다 살펴도 먹을 게 없자 그제서야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귀여운 이 곰은 비록 음식은 얻지 못했지만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지 않은 길을 향하고자 했던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히말라야 원정 대원들 오늘 합동 연결식이 열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에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가느냐 묻게 되죠. 답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남겨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빨리 귀환해서 따뜻한 밥과 함께 저희가 3일 동안 그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인 등반에 임하도록. 7년 전 히말라야 촐라체 등반에 나선 이밀진 감독. 늘 카메라 뒤에 있었지만 이날은 화면 앞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긴장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함께 갔던 대원이 사고를 당하면서 영화로 만들지 못한 채 묻혔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오른 것만 기억하지만 임 감독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절망과 고난을 담고자 했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눈 덮인 암벽을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삶과 죽음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채 김창호 대장은 1년 전에도 인도 팝수라를 올랐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 힘겨운 걸음을 새겼습니다. 김 대장과 함께 새로운 길을 냈던 유영직 대원과 이재훈 대원, 또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까지. 이들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가장 또렷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일본의 관광명소 건물들에 검사 데이터가 조작된 레진 부품들이 납품이 된 것으로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레진 설비 업체 KYB의 검사 데이터 조작은 지난 15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오일 댐퍼라고 불리는 설비가 데이터 조작의 대상이었습니다. 건물 밑부분에 설치돼 지진의 흔들림이 건물로 전달되는 걸 완화하는 면진 장치, 건물 내부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돼 진동의 크기를 줄이는 제진 장치로 쓰이는 설비입니다. 제품의 70%가 기준 미달이었고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까운 건물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와 도쿄 도청, 현재 건설 중인 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도 납품됐습니다. 일부 원전에도 데이터가 조작된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今工事中でございますので、それに対してきちっと工期に間に合うような対策が練られるように、その点についても指示を出したところです。 일본 정부는 큰 지진이 오더라도 당장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검사 데이터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제조업 강국 일본의 신뢰가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네, 스포츠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조민중 기자의 스포츠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2018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병역 혜택 논란 등 올해 수많은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3년 연속 관중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스포츠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 한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두산 천하, 한화, 부활, NC, 몰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로는요, 19세의 무서운 신인 강백호와 든든한 뒷문 지킴이 정우람, 홈런왕 김재환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위 팀 두산이 올해 정말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말 그대로 두산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산은 지난 4월 7일 선두로 올라선 이후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1위도 아닙니다. 10개 팀 중 유일하게 80승 이상을 거두고 2위 SK와 승차도 무려 14경기 반이나 났습니다. 여기에 타격 부분에선요, 홈런왕, 투수 부분에선 방어율과 다승왕, 승률왕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2018년은 두산의 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보살이라고 불리던 한화 팬들 올해는 드디어 가을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죠? 네, 한화는 지난 10년간 5차례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도 감독이 바뀌어서요, 약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투수 쪽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이브 왕인 정우람이 뒷문을 잘 지켜줬고요. 이태양과 박상원 등 막강 불펜의 활약도 컸습니다. 한화 불펜은 평균 자책점 4.28로 리그에서 가장 짠물 투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타자 제러드 호잉이 홈런 30개를 치면서 중심 타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한화는 오늘부터 이제 넥센과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한화 팬들이 좀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신생 강호 NC의 몰락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NC의 몰락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NC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 나간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갑자기 성적이 추락하면서 급기야는 시즌이 한창 중인 6월 김경문 감독이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2013년 1군으로 올라온 후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생 강호라는 호칭답게 NC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특히 빛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입단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고졸 신인 KT의 강백호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백호는요, 데뷔 첫 타석부터 개막전 1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역대 최초 고졸 신인 첫 타석 홈런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강백호는 9월에 22호 홈런을 쳐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넘었습니다. 고졸 신인 최초로 3연타석 홈런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화의 든든한 뒷문지기 정우람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 정우람은 세이브 35개로 이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팀의 77승 중 절반 가까이를 마무리해 팀이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빛난 선수를 들자면 이 선수 바로 두산의 김재환 선수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재환은 개인 첫 홈런왕이 됐습니다. 프로야구 최초로 3년 연속 30홈런, 100타점, 10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김재환은요, 올해 홈런 등 개인 타이틀 3개 부분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준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네, 오늘 대전구장에서 한화와 넥센의 준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2위 SK와 맞붙고요. 이 중에서 이긴 팀이 1위 두산과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됩니다. 올해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한 두산이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시즌 내내 탄탄한 실력을 보여준 SK도 만만치 않습니다.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오른 한화 선수들,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한 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민중 기자 고맙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 단일팀을 이끌던 캐나다 국적의 감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대표 선수들이 훈련 거부까지 하면서 감독과 갈등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I can't say enough how proud we are of what they have done. If we had just one player.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은 경기에선 5번 모두 졌지만 가장 뜨거운 박수를 끌어냈습니다. 30살 캐나다 국적의 머리 감독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과 싸웠던 단일팀을
냉정하게 이끌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선 재계약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돌연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재계약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선수들은 선수 기용 그리고 훈련 수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스하키 협회는 집단 항명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표팀 사령탑은 최근에야 김상준 감독에게 맡겼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남과 북의 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냈던 평창올림픽의 따뜻한 장면들. 그러나 정작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내부에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가 이어진 겁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고교팀을 지휘하기 시작한 머리 감독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 글을 적었습니다. 한글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쓰고 올림픽 다큐 영상을 같이 올렸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어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전주 KCC를 91대 76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서울 SK, 서울 삼성을 잇따라 제압했고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 상대팀이었던 KCC까지 따돌리면서 3연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전자랜드는 국내 프로농구 역사상 유일하게 챔피언 결정전 진출 경력이 없는 팀입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OK저축은행이 우리카드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OK저축은행의 쿠바 출신 선수 요스바니가 혼자서 38득점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우리카드를 3대 1로 꺾었고 우리카드는 2연패에 빠졌습니다. 전북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17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총득점 6만 8,055점을 따내 5만 360점으로 2위에 오른 서울특별시를 눌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등 약 3만 명이 이번 대회 47개 종목에 참여했고 한국 신기록은 8개가 수립됐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상당하겠고 곳곳 찬바람도 불어오면서 체감추위가 더 강한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맑은 하늘 펼쳐집니다. 본격적으로 단풍놀이 같은 가을 나들이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쌀쌀하기 때문에 도톰한 겉옷은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아침 안개도 곳곳에 짙은데요.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0도, 대구가 1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높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2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도 내리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교황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미사도 직접 집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며 러시아가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도 미국, 중국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의 새로운 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참변을 당한 원정대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오후 2시 고 김창호 대장 등 대원 5명이 세상과 영원히 작별합니다.
최근 5년간의 살인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다음 주 공개가 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정부가 각 교육청과 함께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과 대규모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